철입니다. 오늘 현충일 날 우리 어머님들하고 애기들 몇 명 보이네요. 같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먼저 한국서 수업하기 앞서서 뒤에 들리십니까? 네. 육성으로 할까요? 됐습니까? 마이크 해주세요. 예. 수업 간단하게 강의 좀 하기 앞서서 우리 먼저 몇 가지 퀴즈를 좀 먼저 좀 내보도록 할게요. 보이십니까? 네. 인생과 역사가 인생에 없는 것들, 그리고 역사에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인생에 땡땡은 없다. 인생에 땡땡은 없다. 인생에 땡땡은 없다. 요 세 가지가 혹시 뭐가 들어갈 줄 아시는 분은 이 강의가 끝나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기 센터장님께 얘기해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인생에 비밀은 없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강의를 할 건데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현대사까지 역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인생에 뭐는 없다, 인생에 뭐는 없다, 역사에 뭐는 없다, 뭐는 없다 아시는 분들은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응을 좀 제일 잘 해주시는 분들께 역시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 자, 그럼 한번 강의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먼저 강의하기 앞서서 한 개만 좀 더 질문을 해볼게요. 혹시 우리나라 독도에 대해서 아시죠? 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독도는 우리나라 국보다. 손. 국보. 우리나라 국보 제1호는 숭례물이죠. 자, 아니면 독도는 우리나라 보물이다. 손. 보물 제1호는 흥인지문입니다. 아니면 독도는 우리나라 지방문화재다. 손. 없어요? 아니면 독도는 우리나라 사적이다. 손. 사적. 사적 제1호는 참고로 경주에 있는 포석정입니다. 자, 아니면 독도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다. 손. 그래도 천연기념물에 손을 제일 많이 드네요. 독도는, 예, 맞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고요. 우리나라 독도 천연기념물 제336호고, 삽살개라든지 진돗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참고로 좀 아시기 바라고요. 먼저 그럼 역사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한국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얘기하죠. 이 선사시대하고 그 다음에 역사시대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문자의 사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문자라는 말은 바로 기록이 되겠죠. 구석기하고 신석기 같은 경우는 문자를 사용 안 했으니까 즉 기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또 어머님들 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문자를 사용 안 했으면 이 시기 때는 우리가 어떤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신석기 같은 경우는 문자를 사용 안 하니까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이 시대에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유물은 부피가 작아서 옮길 수 있는 것을 유물이라 얘기하고요. 유적은 부피가 커서 옮길 수 없는 것을 유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바위 그림, 지금 기록이 있는 글이라든지 이런 말로 하면 다 틀린 부분이 되겠죠. 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자, 우리는 이제 청동기 시대,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최초의 국가 바로 도조선이라는 국가가 등장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단군 설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혹시 단군 설화 한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단군 설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비바람 구름을 주관하는 신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비와 내려오니까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죠. 야,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환웅한테 우리 인간을 사람을 좀 만들어 놓으려니까 환웅이 그러면 쑥과 마늘을 집어 던져주면서 이거를 먹고 100일 동안 버티는 버티면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랑이는 80며칠 되는 날까지 버티다가 도망가 버렸고 곰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약 하니까 그 곰이 웅녀로 변한 거죠. 그래서 곰과 환웅이 결혼했다는 이런 뭐 설화가 있습니다.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뭐 이런 건 사실 개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화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그 곰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설화니까 쉽게 얘기해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환웅 선진 부족이 토착 세력이었던 곰 부족과 연합을 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환웅과 환인 부족들은 통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민 사상, 천손 사상,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래서 등장한 아이가 곰과 환웅이 혼인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당군 왕검이었죠. 우리 역사상 최초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들리십니까, 어머니? 네. 예. 자, 이 고조선을 겪으면서 우리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여러 국가들,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동의 마한, 변한, 진안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등장하게 되죠.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그 주몽에 의해서 마이크 안 되나요? 주몽에 의해서 고구려가 건국이 됩니다. 이 고구려는 그러면 총 몇 대 왕까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고구려는 제28대 왕이 바로 도장왕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되어서 668년까지 이 고구려가 계속해서 역사가 형성되거든요. 그리고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었던 온조에 의해서 건국되었던 백제는 31대 왕이 의자왕입니다. 660년에 백제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를 누가 통일합니까?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신라가 통일하게 되죠. 이 신라는 여러분들 56대 왕인 경순왕까지 약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신라죠. 안에 역시 많은 왕들의 업적들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약 한 20년 동안 한국사도 좀 가르쳐 왔지만은 그리고 입시 부분에 대학 입시 부분을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등급이 몇 등급이고 내신이 몇 등급일 때 과연 우리 아이가 어느 쪽으로 상향 지원해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쪽에 좀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가 칠판에 뒤에 보이십니까? 네. 자, 한번 쓰이네. 아까 한국사에서 이제 중학교 나중에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왕들에 대한 업적들을 사실 되게 많이 묻거든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 왕들을 일일이 공부를 하려면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각 학원가에 아니면 학교에 많은 쌤 분들이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쉽게 강의할까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마셔보시겠습니까? 저기 센터장님, 국장님 안 계시나요? 지금 대답하신 분 좀 기억하셨다가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문제를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라 왕들에 대한 설명이다. 아닌 것, 이 신라 왕들에 대한 설명이다. 자,
지증왕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한번 내볼게요. 1번 우상국을 복속했다. 우상국은 지금 울릉도입니다. 이 시대 때 독도를 우상도라 불렀고요. 자, 그리고 2번 왕포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닌 것을 고르세요. 3번 북포를 신라라고 했습니다. 4번 경주에 당시 시장인 동시를 설치했습니다. 5번 김해 근관가야를 정복했습니다. 자, 혹시 이거 답을 할 수 있으신 분 있습니까? 당연하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 뒤에 경민이 2번 왕호를 왕으로 했다. 안타깝네요. 자, 또 5번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답은 맞아요. 5번 누굴까요? 그럼 5번은 고령 대가를 갔었는데 예? 거기 이렇게 무덤에 가가지고 설명문을 읽었던 게 예? 있나요? 근데 금강가에 정복했던 건 지전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 금강가야를 복속한 것은 바로 신라의 덕풍왕입니다. 덕풍왕. 그러면 이런 걸 학생들이 어떻게 일일이 좀 외워야 되는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좀 만듭니다. 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증왕의 업적 이러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요. 신라왕 최순실이 신라왕이 최순실과 최순실과 우동 곱빼기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한테 한번 따라해보라 하거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신라왕이 최순실과 우동 곱빼기를 먹었다. 자, 그럼 여기 다 있습니다. 국호는 뭐라고 합니까? 신라. 왕호를요? 왕으로 얘기하죠.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했습니다. 이 지증왕은요. 그리고 순장을 금지하죠. 순장. 그리고 우동이 2번 나왔죠. 곱빼기입니다. 당시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지금의 울릉도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 독도에 있던 우상국까지도 우리의 영향에 두게 되죠. 그리고 경주에 시장인 동시를 설치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우동이 나오죠. 우동. 서로 바가는 우경을 장려하고 우리 동시를 강독하기 위한 동시전을 설치합니다. 이렇게만 그러면 다 알아두면 지증왕에 대한 업적은 전부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어머님들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 주책 정말 저거 무슨 소리 하노 뭐 이런 소리가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왕들의 업적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제는 31명의 왕들, 그리고 고구려는 28명의 왕들, 신라는 56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시기를 많이 묻게 돼요. 사실 공부를 뭐 한국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다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이제 지금 2학년 때는 역사하면 세계사를 공부하게 되고 3학년 때부터 이제 한국사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그때 고대의 왕들을 나오면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한국사가 뭔지 이거를 학원으로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사실 좀 안타깝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요만한 시기 저 뒤에 있는 친구들처럼 좀 책을 많이 읽히게 하면 훨씬 더 나을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든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마당 연합군에 의해서 신라가 676년 신라 문망 때 신라가 통일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698년에 발해가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밑에는 신라, 위에는 발해, 남북국 시대가 형성됩니다. 남북 시대 형성되고요. 자, 그리고 한강유역을 둘러싸면서 당시 백제의 근초광 4세기 때, 그리고 고구려의 장수왕 5세기 때, 신라의 진흥왕 6세기 때 한강유역을 먹으면서 당시 그 상국의 전성기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900년에 견훤에 의해서 후백제가 건국이 되고요. 901년 내가 미륵이로다 붕에 의해서 후고구려가 건국됩니다.
이 궁예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아마 궁예는 지금 미치광이다. 내가 이득이로다.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를 냈는가? 철퇴를 냈다. 이런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궁예는 자기 처자식까지도 다 죽여버렸던 폭군 중에 폭군이었죠.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했던, 사실을 따지고 보면 대단한 창업 군주이기도 하죠. 이 궁예 부하로 있었던 왕건이가 궁예 신임을 받으면서 고려 최고의 벼슬이었던 시중의 벼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중의 벼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당시 궁예가 자꾸 미치광이 짓을 하니까 당시 궁예 사기장이었던 복지겸, 배영경, 홍유, 그다음에 신순겸 이런 장수들에 의해서 궁예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왕건이가 궁예의 업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918년 새로운 나라인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왕건은 궁예의 뒤틀 업적의 바탕으로 해서 등장했던 사람이고, 궁예는 아무것도 없는, 쉽게 얘기해서 진짜 완전 무일푼 거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고려의 왕은 총 몇 명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자, 경민이 고려? 혹시 34명. 박수 한번 칠게요. 저 사실 되게 방금 손든 친구는 제 아들입니다. 저하고 같이 역사 수업 좀 하는 친구인데, 경민아, 손든 김에 그럼 우리 시대 왕들 34명 한번 한 소리라고 얘기해 볼래? 태해, 정광, 경성, 복현, 박정, 문순, 선한, 숙해, 인의, 명진, 희강, 구원, 열산, 숙해, 목정, 공우, 창공. 자, 원래 시대는 아까 저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왕들을 좀 뭐랄까 음을 두면서 외우면 좀 되게 소홀하게 외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아이들이 외우는 걸 제가 한번 좀 봤습니다. 유튜브에 좀 유명한 것 같은데, 태해, 정광, 경성, 목현, 덕정, 문순, 선언, 수계, 인의, 명신, 기간, 고원, 열성, 숙해, 목정, 공우, 창공 이렇게 해서 34명의 왕인데, 고려 태조 왕건 태조조 태조. 자, 여기서 태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태조부터 시작해서 원종까지는 뒤에 종이 붙습니다. 고려시대 역시. 그리고 충렬왕부터는 원간섭기에, 그러니까 몽골이 원나라가 되거든요. 원간섭기에 의해서 이제 관제와 왕후가 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충렬왕부터는 왕을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27명의 다 왕이 있습니다. 재민아, 조선시대 27명의 왕은 큰 소리로 외워볼래? 자, 이렇게 27명의 다 왕이 있습니다. 왕. 그러면 이 조선시대 역시 왕들은 조가 있고 종이 있고 군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또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성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이 용어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대군이 있고 군이 있습니다. 공주가 있고 옹주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우리 영화를 보시든 뭘 하시든 간에 역사는 아마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군하고 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왕입니다. 여기 어머니께서 왕비라고 할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여기 딸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공주라고 얘기하죠. 공주.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왕은 왕비 말고도 후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호군과 저 사이에서 왕 사이에서 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뭐라 부를까요? 옹주라고 부릅니다. 옹주. 덕혜 옹주 들어보셨죠? 옹주. 자, 그러면 왕과 이제 왕비 사이에서 저 뒤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뭐라 부릅니까? 대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왕과 호군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고려시대 때 34명의 왕족이 있었죠. 태조 왕건부터 시작해서 칠판을 좀 썼으면 참 좋겠는데 요 없는 관계상 좀 지우고 쓸게요. 저는 오늘 그 여러 어머님들께 한국사 전체적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고려 시대는 918년에 건국되어서 1392년에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고려는 크게 5개 시기로 구분하는데 초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는데 잠깐만 좀 보시면 초기 때 지배층을 우리는 호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기 때 경원이씨, 이자겸, 화평윤씨, 윤관, 경주김씨, 김부씨, 해주채씨, 최충 같은 분들의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고려 중기 때 이의방, 정중국, 경대성, 이민부터 시작되는 우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우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 때는 원간석기 때 원의 세력을 등에업었던 친원파들, 권문세족이라고 하죠. 친원파예요. 친원파, 친의 파처럼 친원파. 그리고 고려 말기 때는 정도정, 정몽주 같은 신진 사대부와 그 다음에 홍산대첩과 황산대첩을 통한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최영 같은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고려를 크게 5개 시기로 구분하는데 이 고려 시대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외침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10세기 때 거란족이 쳐들어오죠. 최근에 그 드라마 보니까 고려 거란 전쟁을 하는데 1차 침입에서는 서희가 외교단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획득하죠. 그리고 2차 침입에서는 강조의 정변을 무실로 거란 성종이 군대를 다 파견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저 밑에 나주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3차 침입 때는 바로 거란의 승상이었던 소배아비가 10만 대군을 들고 내려오니까 고려의 당시 문화시랑 평장사였던 강감찬이 귀주에서 이 거란족을 대파하는 우리 민족의 4대 대첩 중에 하나였던 귀주 대첩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12세기가 되면 바로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여진족을 우리가 정벌하게 됩니다. 13세기 때 칭기스칸, 태무진이 바로 대몽골 제국을 건설하죠. 부족들을 다 통합하면서. 이 대몽골 제국은 당시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끼쳤던 대단한 국가였습니다. 그런 몽골한테도 우리가 약 40여 년간 대몽한테 결상전을 하게 되면서 끝까지 싸우게 되죠. 그리고 14세기가 되면 홍건적과 왜구들이 계속해서 침범을 하는데 당시 박위라든지 진포대첩, 최무선 진포대첩, 그리고 박이는 스시마슨 토벌하고 이성계, 최영, 황산대첩, 홍산대첩을 통해서 왜구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고려시대는 끊임없는 외침의 연속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끝까지 지켰던 부분이죠.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선시대 27명의 왕들. 자, 그런데 조선시대는 우리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1597년 정유재란이 터집니다.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약 200년간 조선시대는 고려에서 역시 자주성을 확보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약 20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평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1592년 외란이 터지면서부터 조선사가 되게 많이 급박스럽게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서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먼저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요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조와 종이 나왔습니다. 조와 종. 그리고 군이 나왔죠. 군. 혹시 이거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축전이 많으면 조고, 예? 종이고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서 문을 일으키면 조고, 조고. 군은 폐위된 왕은 군이라고. 어이구, 상당하시네요. 박수 한번 칠게요. 예. 아이고. 앞에 선물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요 뭐 선물, 요 책 선물이라고 하는데 다 드리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 예. 요 근현대사가 괜찮겠네요. 예. 우리 학생들은 대답 잘하면 쌤이 개인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줄게요. 몇 개 좀 챙겨왔어요. 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조는 이 왕들 좀 다 썼으면 좋겠는데 올라나? 네. 자, 잠깐만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무엇입니까? 태조, 세조, 연산군, 인조, 선조, 인종이죠, 죄송합니다. 인조, 광해군, 영조, 정조, 순조. 자, 우리 뒤에 아까 안 쓴 부분은 전부 다 종입니다. 종. 괜찮아요? 아니요, 큰 거 괜찮습니다. 갖고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태조, 그다음에 세조, 선조, 그다음에 인조, 영조, 정조, 순조에서 7명의 조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조는 우리하고 조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창업 군주 그리고 어떤 문물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 그 다음에 전란을 통해서 극복해서 나라를 되게 평하게 했다 해서 조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종은 덕으로서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문물을 발달시킨 이런 업적을 가진 왕을 종이라고 뒤에 붙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학설의 대립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맞다 틀렸다고는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조선사는 고려사보다는 전란을 극복했다. 사실 선조 같은 경우는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외란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궁궐을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경복궁을 불탈버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조를 쓰죠. 여기서 그리고 연산군과 광해군 둘 다 쫓겨납니다. 중종 반정을 통해서 당시 연산대군의 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이 중종이 되거든요. 연산군은 원래 자기의 어머니가 성종의 처음에 후궁이었던 윤씨였지 않습니까? 근데 중전이 되면서 중전마마가 되죠. 근데 이제 쫓겨나서 사약을 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정으로 쫓겨나서 죽고 나서 그게 후궁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후궁의 아들. 군이라는 말을 쓰죠. 광해군 역시 선조의 후궁이었던 공빈 소생이거든요. 그래서 후궁의 아들이라고 해서 뒤에 군으로 왕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우리는
묘호라고 얘기합니다. 묘호. 이런 것을 전부 다 묘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태조부터 시작해서 선조 때까지 우리는 외란 이전이니까 조선 전기라고 얘기를 하고, 선조부터 시작해서 저 철종 때 세도정치 시기까지를 우리는 조선 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863년에 12살의 어린 나이로 당시 이면 고종이 왕이 되는데 자기 아버지였던 흥선대원이 섭정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의 본격적인 근대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머님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강화도 조약. 오늘 제가 6월 6일 현충일이라고 인터넷을 한번 좀 쳐보니까 강화도 조약이 뜨더라고요. 이상하게 어떻게 알고리즘이 연결됐는데, 이 강화도 조약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입니다. 1876년에 그리고 1882년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었던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때부터 각각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 조선한테 전부 다 최애국이라고 해서 최고의 혜택을 그 국가한테 준다는 최애국 대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근대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개항을 하면서 다들 들어보셨던 이모군란, 갑신정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이런 많은 사건들이 근대사에서 일어나게 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 학생들도 그러고 공무원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공무원하는 공부하는 분들 역시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많은 자료와 기록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공부하는 게 사실 참 많이 어려워하던데, 여기서부터는 사실 사건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흐름을 잡으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종 황제가 1897년 드디어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수립을 하죠.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조선시대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대한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05년 바로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통해서 우리 행정권이, 국권이 침탈이 완전 되죠.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일제강점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약 35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진행되는데, 자, 이 일제강점기 시기 때 우리가 이 일본 놈들, 외놈들한테 참 많은 아픔을 당했죠. 이 시기에 일본 외놈들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일본 얘기를 아니고요. 예.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는 일본이 무단 통치라고 해서 완전 깡패짓을 했고, 1920년대는 문화 통치라고 해서 말이 좋아서 문화 통치였지 민족을 분열시키고 기망하는 사기꾼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1930년대는 계속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기였거든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시기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일제강점기 제3기였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하다가 1945년 8월 달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완전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역사 역시 8월 15일 날 드디어 광복을 하면서 현대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현재 몇 대 대통령이에요? 혹시 1대부터 20대까지 대통령 다 아시는 분? 저 뒤에 혹시 분홍색 필기 열심히 하시는데 어머니. 예. 혹시 앞에 제 1대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 2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3대 대통령 이승만. 4년 12년 동안 대통령 합니다. 1948년부터 1960년 3.15 부정선거가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4월 26일 날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물러나죠. 요즘에 보니까 저 혹시 한국사 여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데 설민석 선생님 아십니까? 네. 황현필 선생님 모르세요? 전한길 선생님 아세요? 그분들 유튜브 보니까 요즘에 막
정치적인 색깔들이 막 있으면서 막 서로 대립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승만, 그러니까 최근에 건국전쟁, 저도 영화를 좀 봤는데 어떤 분은 왜 이승만을 되게 찬양하냐, 어떤 분은 왜 이승만을 비하시키냐. 역사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승자의 기록 같습니다. 그래서 잘한 공도 많고 과도 많죠. 독재를 한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요. 하지만 농지개혁이라든지, 혹시 농지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1948년 제헌국회가 수립되고 대통령이 1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승만은 농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소작농의 이 개념들을 없애버리고 땅을 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농민들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6.25 전쟁 때도 사실 열심히 싸웠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독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잘못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실 누가 어떻게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강의가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거를, 기록에 있는 걸 바탕으로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역할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현대사로 넘어가면서 말을 좀 잘못해버리면 이 보수가 되고 아니면 진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사를 강의할 때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 2대, 3대가 그러면 이승만이었죠. 자, 이승만 하야했습니다. 4대 대통령 누굽니까? 당시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민주당 주도로 다시 선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윤보선, 국무총리의 장면이 당선되면서 바로 제2공화국이 시작이 되죠. 하지만 뭐 다들 아시겠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이 말도 좀 그렇습니다. 군사정변, 군사혁명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게 일어나면서 제2공화국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1963년에 박정희가 공화당을 창당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63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래서 제5대 대통령은 박정희입니다. 6대는 누굴까요? 박정희. 7대는요? 박정희. 8대는요? 박정희. 9대는요? 박정희입니다. 5번 해먹어요. 5번 해먹어요. 5대, 6대, 7대를 우리는 제3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72년 10월 유신이 일어나면서 유신헌법, 통일유치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유신헌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9대 몇 대는 5, 6, 7, 8대, 9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역시 또 당선이 되죠. 최근에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죠. 당시 그 궁정동 안가에는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 그 다음에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찬,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와 가수 신수봉, 그 다음에 당시 여대생이었던 신재순 양이 이렇게 같이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부마 사태 등을 통해서 현 정권, 그 당시 정권,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던 시점이었고 미국의 압력이 좀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차지철을 향해서 총을 쏴버리죠. 각하, 이 버러지만도 못한 새끼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빵! 쏴버려요. 임자 왜 그래? 각하 죄송합니다. 빵!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빵! 쏴서 죽여버리죠. 서울의 봄을 보면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께서 좀 의아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면 당시 제1실권자였던 박정희와 2실권자였던 차지철까지 죽이면서 자기가 권력을 잡지 못했을까? 당시 그때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환까지 궁정동 안가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김재규는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역사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김재규였다면 정승환을 태워갖고 중앙정보부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각종
국무회의 그곳에서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많은 장관들 다 부르고 총리 부총리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차지철이가 박정희 각하를 쌓았다. 그래서 내가 각하를 죽였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시 하나회, 뭐 전두환 이런 부분들은 당시 저 밑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12.12 사태가 일어나는 사태도 막았겠죠. 어떻든 역사는 생자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79년 12월 12일 날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가 일어나면서 당시 그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가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를 연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10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자, 박정희가 죽고 나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 유고 시에는 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승계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규하가 당시 대통령의 대통령이 되죠. 10대입니다. 자,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했었던 전두환이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 전두환은 다시 헌법을 바꿉니다. 7년 단임제, 7년 동안 나는 한 번만 해먹겠다. 그래서 제5공화국이 수립되죠. 그래서 11대 12대는 바로 전두환입니다. 잠깐만 좀 얘기하면, 우리 역사는 아마 공과 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로 봐요. 요즘 같은 이런 시세는 살인범, 흉악범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내 부모 죽이고 자식 죽이고 연쇄살인하고 되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형제가 없으니까 한 번씩 판결 같은 거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 저런 놈을 사형시켜야지 생각들 때가 있을 건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두환 때 그런데 3천 교육대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불황배를 막 잡아갔습니다. 문신하면 막 잡아갔고,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광주 사태를 생각하면 또 되게 또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역사에 공과가 되게 많습니다. 혹시 이 전두환 시대 때 저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학생이었을 거예요. 맞죠? 기억나십니까? 이때 입시학원 전면 금지였던 거 아세요? 그래요? 과외 금지, 입시학원 전면 금지였어요. 입시학원 운영하다가 3,600대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누구도 잘 아는데, 이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외국학원을 하면서 입시학원을 했어요. 근데 전두환이 입시학원 못하게 해서 망해버립니다. 그 집에 그때 당시 스티커, 노란 스티커 같은 거 붙여지고 빨간 스티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과 과가 되게 많았죠. 학생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왜? 두바의 자유라, 교복 자유라, 사교육 금지시켜버리고, 와, 너무 좋죠. 하지만 또 안 좋은 점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역사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공과 과를 확실하게 좀 공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3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노태우였죠. 그리고 14대 김영삼, 그렇지. 제5대 누구? 김대중. 제6대 노무현, 안타깝게도 자살했죠. 제17대 이명박. 제18대 박근혜. 제19대 문재인. 20대 윤석열. 자, 그렇게 우리의 지금 현대사가 지금 오고 있는데, 자, 딱 한 10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저기 있는 친구들이 아마 좀 더 컸을 때는 역사 교과서가 또 바뀌게 되겠죠. 우리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길에 줄 서서 마스크 기다리고, 어디 식당 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식당 가는데 자꾸 뭐 찍어야 돼요. 휴대폰 같은 거 못 들고 가면 밥도 못 먹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아파갖고 백신을 맞추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맞춰갖고 밥도 못 먹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병원 가면 완전 사람 미어 터지고 서로가 못 믿게 되는 상황들. 심지어는 와이프가 코로나 걸리면 격리해야 되고. 맞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예, 그렇지 않습니까? 걸리면 완전 옛날에 조선시대 전염병 걸린 것보다 더 큰 취급을 받고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 아마 향후 몇 년 더 지나가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코로나 전과 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공간적인 변화들이 생기겠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 집입니다. 보통 딱 누르면 이 벽이 바로 그냥 통과되겠죠. 누르면 침대가 내려올 거고 밥이 차려질 거고 아마 향후 한 20년 안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들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누가 어떻게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뒤에 후손들, 사람들이 역사 기록을 조금씩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예전과는 다르게 어머님들께서도 이제는 누구라도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같지 않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하시고 아마 이 역사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으실 거고 또 지식도 되게 풍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좋은지는 충분히 다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자녀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좀 옳게 공부를 시킬지 어머님들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초심이라고 자 안 보이네요. 한자로 쓰면 초심인데 여기 계신 어머님들 전부 다 오전에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정말로 세상 다 가지 같은 느낌도 들었겠지만은 내 아이 무사히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아빠로서 저 세 명의 아빠거든요. 정말로 다른 욕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아이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 손가락 발가락 처음에 딱 태어나니까 10개씩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세상을 다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저는 첫째를 이제 르바이어 군만인가 해서 직접 이렇게 안고 이렇게 했습니다. 탯줄 제가 직접 자르고 아빠가 정말로 건강하게 잘 키워줄게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역시 아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건강하게 바르게만 커다오 생각을 했죠. 아마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저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맨날 얘기할까요? 야 좀 공부 좀 해라. 맨날 휴대폰 사준 거 막 후회할 거고 무슨 오타쿠도 아니고 어디 가면 휴대폰이고. 근데 이거 어머님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모임 갔을 때 식사하러 갈 때 시끄러우니까 휴대폰 쥐어주면서 조용히 하게끔 하고 맞죠? 그래서 미디어에 노출되게끔 다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걱정이 되어서 전화기를 사주고 한 부분도 크겠지만 근데 이제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많은 욕심이 생기죠. 같은 아이,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좀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놈은 맨날 TV만 보고 맨날 휴대폰만 보니까 돌아버려. 맞잖아요.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어머님들은 그 자녀를 자기가 빙의가 되요. 빙의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어른이고 애인데 애한테 빙의가 돼서 모든 걸 엄마가 다 통제하면서 다 해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들 모임이 가니까 누구 수학선생님은 정말 1타 선생님이고 누구 영어 선생님은 정말 잘 가르친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면서도 보내요. 그러다가 또 성적이 또 안 좋아져요. 또 다른 어머님들 모임에 가보니까 무슨 저 학원 가니까 잘 가르친다. 저 학원 가니까 잘 가르친다. 또 바꿔요. 시험 때마다 바꿔요. 그런 친구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에 9명 시간만 낭비되지 계속해서 봅니다. 아이의 주체성, 자주성이 많이 상실된 부분이고 자존감이 되게 떨어진 부분이고 부모님한테 되게 의존도가 심합니다. 내 자녀는 좀 더 자립심이 강하게 어디에 놔뒀을 때도 잘 자라고 잘 지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쳤어. 아이한테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만 두고 지켜봐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지켜보라고 하면 가만 안 두고 방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방치하고 지켜보는 건 다릅니다. 다들 누구보다 소중한 내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면서 그리고 올바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물가도 되게 상승하고 교육비 뭐 여러 가지 등등 되게 비용 부담이 다들 크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 아이들한테 학원을 뺑뺑이 돌리는 게 아니라 과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책을 보여주면서 지금 저 친구들은 저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책을 되게 많이 읽습니다. 같이 예를 들어서 영화를 같이 보면 안 그래도 어제 아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애들하고 아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죽였어? 죽이고 나서 왜 저렇게 됐냐? 그럴 때 엄마들은 야 그건 모르겠다 임마 나한테 묻지 마라 찾아봐라 이게 아니라 엄마가 한번 찾아볼게 같이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그럼 아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함께 교육을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중2 자기 머리 못 깎지만 하지만은 부모님이 가장 큰 아이한테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자랐을 때 좀 더 나은 환경과 좋은 세상이 되게끔 우리가 같이 함께 더 교육을 하고 그거를 우리는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인생에 없는 것은 제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비밀은 없다. 자 나머지 두 가지 영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 답이 없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오케이 맞습니다. 예. 인생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인생에 공짜는 없어요. 박수 한번 치죠. 자, 그 역사도 마찬가지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어머니?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아까 대답해 주신 분 예. 그 인생과 역사 우리가 역사도 마찬가지죠. 공짜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당하면서 배우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생 누구 인생은 참 좋고 누구 인생 나쁘다 아닙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건 절대 아니겠죠. 뭐 아니면 뭐 이건희 같은 경우 최근 SK 뭐 채통 같은 경우 얼마나 돈 많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맨날 교도소 가야 되고 맨날 언론 플레이 당해야 되고 맨날 나쁜 댓글 받아야 되고 저 같으면 뭐 이러지 원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소박합니다. 자기 집도 없고 그냥 월세 살아도 내 아이랑 통닭 한 마리 먹으면서 되게 행복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빚이 많다고 또 불행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란 것은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그렇다고 내가 정말 불행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의 마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심을 갖고 중심을 딱 잡아서 결실을 이룰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결리사이라고 잠깐만 좀 적어주면요. 올현이고 이로울 이 생각할 사 옳을 의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한자성어인데 이로운 것만 보고 옳은 것만 생각하라는 얘기거든요. 즉 긍정의 힘을 믿고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잘 될 거라는 이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더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정말 이제 독서도 중요하고 한국사도 중요한데 인생 전체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많이 전달해 주신 것 같고 특히나 같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되게 와닿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생해 주신 우리 강사님께 큰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